네, 오늘은 아동정신분석 두 번째 시간 교과서 57쪽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신분석에 있어서 그림 미술심리치료의 역사는 먼저 프로이트가 리틀 한스 사례를 통해서 그와 같이 그림 치료를 한 사례가 있고요. 또 41년도에 멜라니 클라인이 어린 리처드를 대상으로 미술 심리 치료를 사용했고, 그러다가 유니카스에 와서는 스키글 게임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미술로 아이와 소통하고 치료했던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동과 정신분석가의 만남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그림 2-1은 쌍둥이인 프랑카의 그림인데요. 프랑카는 쌍둥이 언니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서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언니의 자리에는 커다란 검은 점이 그려져 있죠. 이는 일종의 구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치료 회귀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 치료자의 이해력의 구멍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아직 충분히 생각되지 않는 부분, 따라서 보지 못하는 부분,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언니 리사가 그린 그림이에요. 매우 프랑카와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리사의 그림에서는 검은 점, 즉 바위 같은 것이 무겁게 밑으로 내려앉았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자신이 지면에서 좀 위로 솟구쳐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치료 회귀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 치료자의 강압적이고 무거운 말들, 즉 해석이 아동으로 하여금 접촉을 어렵게 하고 의사소통이라는 관계적 요소와 거리를 두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안토니오 페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꿈 해석이나 그림 해석에 그와 같이 무게를 두지 말고 이 그림이나 꿈을 통해서 상담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지나간 일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술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구로서의 그림, 그와 같은 도구로서의 꿈 사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아동의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해요. 첫째는 무의식적 판타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그림이 신체 부위에 대한 암시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아동의 전이 환상을 정신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작용하는 정신기능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신체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방법인데요. 이 접근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환상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치료에서 그림을 활용하는 방식은 꿈을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꿈 심리 치료도 중요한 것은 꿈 해석이 그 어떤 치료의 대전제, 대명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상담자, 내담자과의 관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외상성 주의상수를 그와 같이 내러티브 하도록 만드는 도구로서 꿈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림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림 해석에 전긍긍하고 해석이 잘 되면 다 좋은 심리치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내담자와의 관계성을 볼 수 있고 또 그 관계성 안에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63쪽에 그림을 통해 우리는 치료자, 내담자 이 두 사람의 커플 정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둥이 자매의 이 그림 안에서도 그 그림의 어떤 무거운 큰 검은 점으로 표현되는 바위 그리고 그 바위가 갖고 있는 암시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임상심리치료실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동생은 그 점이 공중에 떠 있는 비어져 있는 구멍과 같은 그런 형태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그 구멍 안에 어떤 비밀, 어떠한 그 관계성 안에 채워 넣는 것 그런 것들을 암시했다면 언니 리사의 그림은 그 바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신이 튀어오르는 즉 치료자가 강한 해석을 충격을 주니까 자신이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놀라서 튀어올랐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안에는 치료자, 내담자의 관계, 임상 상담실 안에의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들이 무척 많다. 그래서 그림은 코드와 해독이 필요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정감 있는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는 이해와 의미를 양산하는 어떤 장소로 즉 두 마음의 성장을 돕는 적극적인 발달의 장으로서 쓰여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쌍둥이 자매의 그림을 통해서 안토니오 페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저술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해석 차원이 아니라 관계 차원이고 또 그림을 통해서 지금 임상실 안에서의 관계, 치료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자신의 외상성 주의상스가 품어져 있고 그걸 밖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림은 10살 된 프란체스카의 그림입니다. 이 프란체스카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대는 그런 증상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안토니오 페로는 프란체스카 부모도 취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상당히 많은 검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였고요. 이런 소리 지르고 발작하는 증상이 집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도 그리고 그녀의 부모도
왜 집에서는 발작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그렇게 발작하고 소리를 지를까?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프란체스코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그림 2-2 그림인데, 아무도 없는 숲속이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늑대, 뱀, 물고기, 이런 등등의 상징물들이 나옵니다. 안토니오 피에로는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있었지만, 그게 프란체스코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무엇이 맞는지 몰라서 안절부절했는데, 이때 프란체스카는 그림 하나를 더 그리게 된 거예요. 그 그림이 2-4입니다. 프란체스카는 한 소녀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 얼굴은 전혀 입체적이지 않죠. 그리고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소녀는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매우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피에로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첫 번째 그림보다 더 무엇을 해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지 입체감이 전혀 없는 2차원적인 그림의 특성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른 후에 프란체스카는 갑자기 또 하나의 그림을 제공했어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아무도 없는 숲속 옆에 놓은 것입니다. 이때 나는 무언가 떠올라 흥분하여 프란체스코에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작은 소녀가 혼자서 뭘 하고 있니? 이 말을 한 거예요. 프란체스카는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비명 지르고 있잖아요.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란체스카는 다른 소녀 그림 2-5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프란체스카의 이 그림을 보면은 앞에 있던 그 소녀와 달리 이 소녀는 정면으로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제 약간 3차원적인 형태의 그림이고, 그리고 강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치료 회기를 마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프란체스카의 불안이 표현되고 이를 말로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프란체스카는 소녀의 입을 그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디에다가 입을 그려야 할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사례는 베조 아리와 페로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는 치료의 장을 특정 짓는, 그리고 안토니오 페로가 얘기한 뭔가 정동적이고 인지적인 경험의 역동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그녀가 그린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즉각적으로 사실 페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도식적이고 언어적인 요소들이 매우 잘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한 감정, 그런 불안을 컨테인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프란체스카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도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녀의 그림을 나란히 숲에 놓았을 때 아무도 없는 숲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름 없는 감정은 이전에는 오직 비명으로만 표현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숲 안에 두 소녀의 그림을 같이 나란히 놓음으로 이름 없던 감정들은 어떤 한 공간에서 막 관계가 시작하는 그런 경험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함께 나누지 못해 조직되지 않는 채 침묵으로만 표현되거나 컨테인되지 않은 채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감정과 정서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는 뭔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적인 내면 세계의 고통을 자기 집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 즉 불안한 환경에 접촉했을 때 비명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비명 대신에 숲의 그림과 두 소녀의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그림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이제는 혼자 비명 지르는 상태가 아닌 숲에서 말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는 치료자와 이야기하는 치료적인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비명 대신에 그림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8세 남자아이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첫 회기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마르코의 그림 2-6입니다. 마르코의 회색 옷과 함께 무미건조한 그의 외양을 상기시킵니다. 페로는 무언가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은 상어가 먹어치우는 구강기적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상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상어가 많이 있네요. 근데 특별히 이 상어는 뭔가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강기적 어떤 폭력성 이런 쪽으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잠수부와 배를 추가해서 그렸습니다. 그는 배를 가리키면서 배 안에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배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수부가 있고 배가 있어요. 여기 꽃게도 있고 새가 와서 또 고기를 잡아먹는 이런 모습, 거북이도 있고 하늘에 갈매기 그리고 비행기도 날아가는 아주 다양한 상상력을 마르코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배 안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필로만 그렸는데 마르코는 흥분해서 모든 동물에 색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그 신호등이 빨간불과 녹색불이 교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흑백 모음에서 갑자기 천연색 그림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물고기 한 놈은 상어의 턱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토니오 페로는 이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특별히 투사적 동요시를 통해 촉발된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정동적, 감정적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정서가 보물을 탄생시키고 치료 회기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비용의 말대로 하자면 프리컨셉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은 유의미하고 특별하고 반복될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 경험이 상담자, 내담자, 커플의 정신 작업을 자극하여 치료 회기가 살아나면서 가능해집니다. 치료자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자신의 공간을 치료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마리엘라인데, 마리엘라는 8살 난 여자아이예요. 그녀는 심각한 트라우마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는 뇌졸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어 있어서 성격 또한 난폭하고 충동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엘라는 엄마는 더 이상 남편과 딸과 함께 살기가 어려운,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지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페로가 마리엘라를 처음 만났을 때 활기차고 씩씩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와 언니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듯 보였습니다. 마리엘라는 학교 생활도 비교적 잘해 나갔고, 이제 그녀가 그린 그림이 여기 2-7 그림인데, 이거는 처음에 딱 느껴지는 느낌은 품위가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마치 한 부인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은 디즈니 만화 캐릭터인 암소 크라라벨라를 연상시키는 사람인데 약간 암소 얼굴을 하고 있는, 그래서 첫 회기에서 거짓된 가짜 얼음처럼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녀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에 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아직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페로는 그림에 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엘라는 악취를 맡지 않기 위해서 코를 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리엘라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즉 무언가 불쾌한 것을, 냄새 맡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개가 독을 먹고 괴로워하며 뼈까지 다 썩어버렸다. 그래서 그 개가 치료를 받았는데 새끼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개는 새끼를 가지면 죽을 거라고,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안토니오 페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셔진 소녀가 되고 공포에 질려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면 고통으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엘라와 함께 이를 깨닫게 되면서
페로는 비로소 분석적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페로는 상당히 많은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 즉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초기 대상 관계의 그 관계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 작업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접근했고 그리고 이 그림을 아이가 말하게 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즉 꿈심리치료에도 꿈꾸니가 먼저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듯이 그림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아이로 하여금 그 그림에 대해서 말하도록 해야지 심리치료사가 해석하고 말해주고 해버리면 매우 정형화되고 기계화되어진 상담 회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토니오 페로의 강조점을 이 책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명심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